안녕하세요. 지금 숨막히는 서울의 밤, 그 심장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 국내 최고 기업의 회장님 생일 파티가 한창인 곳이죠.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현란한 조명, 그리고 저기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들리나요? 귓가의 속삭이는 재즈 선율은 또 어떻고요? 당신은 지금 그 파티장 담벼락에 바싹 붙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초대장은 당연히 없고요. 이런 상황.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선 글쎄요. 어쩌면 당신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머니엔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과 낡은 목걸이뿐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에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심호흡 크게 하고 이제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당신의 뺨을 때린다. 입김이 하얗게 부서지며 어둠 속으로 흩어진다. 당신은 지금 국내 굴지의 대기업 미래그룹 회장의 초호화 생일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 건물 뒤편에 몸을 숨기고 있다. 정문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 검은 정장을 빼입은 경호원들이 매의 눈으로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으니 당신 같은 불청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당신이 택한 건 바로 여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쓰레기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인 후미진 구석이다. 에이, 설마 이쪽으로 누가 오겠어. 당신은 애써 태연한 척 중얼거리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두드린다. 마치 록 페스티벌 드럼 솔로라도 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주변을 살핀다. 저 멀리 화려한 조명이 터져 나오는 연회장 창문이 보인다. 얼핏 봐도 내부의 호화로움이 느껴진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고급 음식들,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당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세상에 발을 들여야 한다. 당신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한 앳된 얼굴의 회장님이 있다. 이것이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의 첫 번째 조각이다. 좋아, 지금이야. 당신은 주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낮은 담벼락으로 향한다. 영화에서 본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최대한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런데 생각보다 담이 높다. 까치발을 하고 팔을 쭉 뻗어보지만 손끝이 겨우 담벼락 위쪽에 닿을 을락말락. 이런. 키가 5cm만 더 컸어도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다행히 근처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보인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가 된 심정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옮겨와 발판으로 삼는다. 생각보다 튼튼해서 다행이다. 잘못 디뎠다간 파티 시작도 전에 꽈당 엔딩을 맞이할 뻔했다. 상자를 딛고 올라서자 담 너머가 보인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다. 문제는 여기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 높이가 생각보다 꽤 된다. 착지는 최대한 우아하게. 당신은 심호흡을 하고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뛰어내린다. 다행히 발목을 삐거나 하는 불상사는 없었다. 부드러운 잔디가 충격을 흡수해준 덕분이다. 하지만 착지 자세가 올림픽 체조 선수였다면 0점짜리 착지였다. 그래도 뭐했대. 일단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당신은 정원수 그림자를 따라 살금살금 이동한다. 목표는 연회장으로 통하는 직원용 출입문. 조금 전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건물 구조를 대충 파악해두었다. 저쪽 구석,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한 곳.
옆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하나 있었다. 제발, 잠겨있지만 말하다오.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문 손잡이로 손을 뻗는다. 살짝 돌려보니 철컥 하고 문이 열린다.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친다. 오늘 운이 좀 따르는데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기분이다. 물론 진짜 복권은 이 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문틈으로 내부를 살핀다. 복도다. 다행히 아무도 없다. 당신은 재빨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마도 주방이나 직원 휴게실이 있는 모양이다. 당신은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당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양이 같다. 아니, 배고픈 길고양이일지도. 몇 개의 복도를 더 지나자 드디어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까워진다. 연 회장이 멀지 않은 모양이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카락도 대충 정리한다. 이 정도면 그냥 좀 초라한 손님 정도로 보이겠지. 거울이 없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단 자신감을 갖기로 한다. 어차피 패션왕 선발대회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거대한 이중문 앞에 선다. 문틈으로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 나온다. 긴장감에 침이 바싹 마른다. 이제 이 문만 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과연 그곳에서 당신은 원하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까?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연다. 화려한 빛과 소음이 당신을 덮친다. 당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다. 초대받지 않은 당신의 파티가 지금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를 뿌리듯 홀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가벼운 스텝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음식들은 또 어떤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귀한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당신은 순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본다. 와, 이게 바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아침부터 굶었더니 슬슬 배고픔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저기 보이는 초콜릿 분수.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다는 유치한 생각마저 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은 거대한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을 사로잡았던 초콜릿 분수의 달콤한 유혹도 잠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회장님 근처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당신의 목표는 회장님. 정확히는 회장님의 목에 걸려 있을지도 모를, 혹은 그가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목걸이. 바로 당신의 것과 한 쌍일 그 목걸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낡은 사진 속 단서가 전부이기에 어쩌면 허탕을 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온 용기가 아깝지 않은가? 그래, 일단 저쪽 테이블 뒤로 가보자. 당신은 뷔페 테이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테이블은 훌륭한 엄폐물이 되어줄 것 같다. 게다가 혹시라도 음식 한두 개쯤 슬쩍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능적인 기대감도 살짝. 음식 냄새가 코를 간지럽힌다. 랍스터, 캐비어, 푸아그라.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당신은 슬쩍 주위를 살피며 작은 타르트 하나를 집어 입에 넣는다.
눈이 동그래질 만큼 맛있다. 이런 걸 매일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잠시 음식에 정신이 팔린 사이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툭 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돌아보니 말끔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경호원 중 한 명이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있다. 저는 길을 잃었어요. 당신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댄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당신의 허름한 옷차림과 잔뜩 긴장한 얼굴을 놓치지 않는다. 초대장은 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다. 당신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역시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당신의 팔을 잡는다. 힘이 어찌나 센지 당신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런 시작부터 너무 허무하게 끝나나 속으로 절망감이 밀려온다. 드라마 주인공들은 위기 상황도 멋지게 탈출하던데 현실은 역시 시궁창인가 보다. 경호원은 당신을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다.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린다. 저기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변명을 해보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당신을 출구 쪽으로만 밀고 간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회장님이 있는 곳을 찾아보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모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쫓겨나게 될 줄이야. 눈물이 핑 돌 것 같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마침내 출입문 앞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마지막으로 연회장 안을 한번 돌아본다. 그때 당신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된다. 단상 근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년의 여성.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지적인 분위기의 안경, 그리고 무엇보다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풍기는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직원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미래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그룹의 실세로 불리는 강지수 비서였다. 재계에서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른다고 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친 강 비서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다 못해 당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 당신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때 경호원이 당신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낸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차가운 경고와 함께 문이 쾅 닫힌다. 당신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하다. 허탈함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겨우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고아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었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오늘 밤 모든 것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한참을 울었을까.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당신은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린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아까 전 강비서의 시선이 떠오른다. 그녀는 분명 당신을 봤다. 그리고 당신의 목걸이를 본 것 같기도 하다. 그냥 기분 탓일까 하니 그녀의 시선은 분명 당신의 목 언저리에 잠시 머물렀다. 그것도 아주 잠깐. 미묘한 표정 변화와 함께 마치 무언가 놀란 듯 혹은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때 닫혔던 문이 다시 스르륵 열린다. 당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경호원일까 다시 한번 혼쭐이 나려나 하지만 문틈으로 나타난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아까 그 강지수 비서였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급한 기색이 느껴졌다.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얘야, 잠깐 나 좀 볼 수 있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감정의 동요를 감지한다. 강 비서는 당신을 데리고 파티장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한적한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한다. 방 안에는 간소한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당신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정확히는 당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침묵이 흐른다. 당신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킨다. 아까 연회장에서 경호원에게 붙잡혔을 때보다 더 심장이 떨린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그리고 내 목걸이를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혹시 목걸이가 너무 낡고 초라해서 비웃는 건가 저기요.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려 할 때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연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강지수 비서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당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토록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이던 철의 여인의 얼굴이 지금 당신 앞에서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치 한겨울 눈밭 위에 버려진 폐지처럼 힘없이 떨리는 손끝은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몇 톤은 무거워진 듯. 당신은 숨쉬기조차 버겁다.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인데요. 당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한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당신의 대답을 들은 강 비서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린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뜬다. 깊은 숨을 내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감당하기 힘든 기억의 파편들을 애써 끄집어내려는 사람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창밖 복도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파티의 소음만이 이곳이 현실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당신의 목걸이. 그 중에서도 작은 펜던트 부분에 머물러 있었다. 반달 모양의 펜던트,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작게 새겨진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희미한 별 문양. 당신도 아주 어릴 적에는 그저 예쁜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문양이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니? 강 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잠겨 있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기억을 더듬는다. 희미하지만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그리고 그 품에 안길 때마다 살갗에 와닿던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어머니에 대한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였다. 강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혹은 오래전 봉인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혹시 이 목걸이에 대해 더 아는 건 없니? 예를 들면 어디서 만들어졌다거나 누가 선물했다거나.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당신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라. 부모님 2분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살짝 떨린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아원 원장님은 그저 부모님이 남긴 유품이니 소중히 간직하라고만 했을 뿐, 목걸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원장님도 모르셨을 것이다. 강 비서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내다본다. 그녀의 옆모습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도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로 일렁이는 듯했다. 당신은 그녀가 왜 이토록 당신의 목걸이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과 아는 사이였을까? 아니면 이 목걸이가 과거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라도 있는 걸까? 온갖 추측이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이 목걸이가 단순한 유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비밀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이 목걸이가 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당신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녀는 천천히 당신에게로 돌아선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라서 그런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당신의 목걸이로 향했다. 그 목걸이, 내가 아주 잘 아는 물건이거든. 정확히는 한 쌍으로 만들어졌던 물건이지. 한 쌍이요. 당신은 반문한다. 금시초문이었다. 단 한 번도 이 목걸이에 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설마 회장님 사진 속 회장님이 하고 있던 목걸이가 바로 그것일까? 강 비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간다. 오래전 회장님께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었단다. 회장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장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한 목걸이가 바로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 반달과 별,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자는 의미를 담아서.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당신의 목걸이가 회장님과 관련된 물건이라니. 그것도 그렇게나 애틋한 사연을 담고 있을 줄이야. 당신은 말문이 막힌 채 그녀를 바라본다. 그럼 당신의 어머니는 회장님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혹시 회장님이 그토록 사랑했다던 사람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강 비서는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역력했다. 그분은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모두가 축복했고 회장님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하셨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끔찍한 사고였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지. 강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밖에서 들려오던 파티의 소음마저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낡은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존재했던 눈부신 사랑과 행복,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간 비극적인 과거를 연결하는 슬프고도 중요한 열쇠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열쇠의 존재를 알아버렸다. 강지수 비서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자
그녀는 붉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본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 낡은 목걸이가 대기업 회장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을 줄이야.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쩌면, 아니,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었다. 당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 사고, 교통사고였단다. 강 비서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회장님과 그분,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지. 다행히 회장님은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일지 당신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마치 공포영화의 클라이맥스 직전, 숨막히는 정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그분은 아이를 낳다가 결국 강 비서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하려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것도 당신을 낳다가. 당신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낀다. 지금까지 당신은 부모님이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다. 고아원 원장님도 그렇게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출생 자체가 어머니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회장님의 따님이었어. 하지만 병원 측의 실수와 그 사고를 틈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던 이들의 검은 속셈 때문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져 버렸단다. 강 비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회한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은 반 미치광이처럼 딸을 찾아 헤매셨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처럼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야. 당신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낀다. 사라진 아이, 회장님의 딸, 그리고 당신의 목에 걸린 회장님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선물했다는 목걸이. 이 모든 조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져 가고 있었다. 설마 내가 그 사라진 아이란 말인가? 당신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쥔다. 평소에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던 금속의 감촉이 오늘따라 뜨겁게 느껴진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목걸이, 회장님께서 그분께 선물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그리고 네가 그분의 유품이라고 말한다면, 강 비서는 떨리는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이다. 길거리 고아소녀에서 하루아침에 대기업 회전한 치바 회장의 딸로, 이건 아침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개 아닌가. 혹시 그 아이에게 어떤 증표 같은 건 없었나요? 당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 아이라면 목걸이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강 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가로젓는다. 갓 태어난 아기였으니까 특별한 증표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사랑했던 그분은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목걸이가 서로를 이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녀는 당신의 목걸이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일기처럼 짧은 글을 남기곤 했어.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 아이의 미래에 대한 축복, 그런 내용들이 담긴 작은 수첩이었지. 사고 현장에서 그 수첩은 발견되지 않았어. 어쩌면 목걸이와 함께 아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작은 수첩. 당신은 기억을 더듬는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당신의 아주 작은 보따리 안에는 이 목걸이와 함께 낡은 천에 쌓인 작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수첩이 하나 들어있었다. 너무 낡고 해져서 글씨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왔다. 혹시 그 수첩이 혹시 이런 수첩인가요? 당신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수첩을 꺼내 강 비서에게 내민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또 하나의 유품이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 없는 당신만의 비밀이었다. 강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든다. 그녀는 수첩의 표지를 보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그녀는 다급하게 수첩을 펼치려 하지만 너무 낡아서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녀의 손길이 조급해진다.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수첩이 펼쳐진다. 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첫 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악에게 세상의 모든 빛과 행복이 너와 함께하기를 엄마가 라는 문구가 마치 시처럼 아름다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날짜와 함께 반달과 별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당신의 목걸이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다. 강 비서는 그 글귀를 보자마 DHI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품은 채 오열했다. 당신은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강지수 비서의 오열을 지켜보며 당신의 기억은 지금 이 숨막히는 방을 벗어나 당신이 자란 햇살 고아원의 풍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 당신은 고아였다. 이름 석자 말고는 당신의 뿌리를 증명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던져진 아이. 지금 눈앞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차라리 익숙한 고아원에서의 일상이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곳에서의 삶은 분명 녹록지 않았다. 당신의 옷가지들은 늘 다른 아이들이 물려준 것들이었고, 그래서 소매는 좀 짧거나 길었고, 어딘가에는 꿰맨 자국이 있기 마련이었다. 새 옷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 리스트 상위권에 늘 랭크되어 있었지. 그래도 뭐, 패션 감각은 그때부터 남달랐다고 혼자 위안 삼곤 했다. 안 어울리는 옷들을 믹스매치하는 고도의 기술이랄까. 당신은 고아원에서도 유독 겉도는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살갑게 어울리지도 못했고, 혼자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그 그림의 대부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거나 언젠가 당신을 데리러 올지도 모를 멋진 가족의 모습이었다. 밤이 되면 2층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다른 아이들의 숨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목에 걸리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이상하게도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품속에는 늘 그 작은 수첩을 지니고 다녔다.
비록 글씨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부모님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믿었기에 잠들기 전 수첩을 펼쳐 희미한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상상했다. 이 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엄마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아빠는 나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가운 구하원의 아침이었다. 구하원 생활이 마냥 어둡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당신에게도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 옆 침대를 쓰는 당신보다 2살 많은 수아 언니. 수아 언니는 당신에게 친언니 같은 존재였다. 글자를 가르쳐준 것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준 것도 수아 언니였다. 가끔 몰래 구하원 담을 넘어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사 먹는 소소한 일탈도 함께했다. 그때 먹었던 쫀득이의 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미슐랭 3스타 셰프도 그 맛은 못 낼 거라며 당신들끼리 낄낄거렸으니까. 하지만 수아 언니는 당신보다 먼저 구하원을 떠났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다는 소식과 함께 떠나던 날, 수아 언니는 당신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너도 곧 좋은 가족 만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잃으면 안 돼. 그 말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모두가 떠나는데 왜 나만 이곳에 남아있는 걸까? 나는 언제쯤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당신은 16살이 되던 해 구하원 원장님께 처음으로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원장님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의 질문을 피하곤 했지만 그날만큼은 당신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원장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아주 오래전 당신이 고아원에 오게 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밤, 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가 당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당신은 갓 태어난 아기였고 품에는 이 목걸이와 작은 수첩이 전부였다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그저 불의의 사고라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그날 이후 당신은 더욱더 당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신은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졌다. 혹시라도 당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교통사고, 미아, 신원불명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결과는 늘 허탕이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 중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우연히 낡은 잡지에서 미래그룹 회장 일가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사 속 아주 작게 실린 젊은 시절 회장의 사진에서 당신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 당신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당신은 그날부터 미래그룹과 회장 일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닥치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회장의 생일 파티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 목걸이의 비밀을,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 당신은 무작정 파티장으로 향했다. 고아원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어차피 당신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 파티장에 잠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모든 의문의 중심에 서 있는 강 비서와 마주 앉아 있다.
당신의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어머니의 필적이 담긴 수첩이 들려있다. 고아원에서 외롭게 꿈을 꾸던 소녀. 그 소녀의 오랜 꿈이 어쩌면 오늘 밤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당신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강비서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은 아마 이럴 때 쓰는 것이리라. 강지수 비서가 당신이 내민 작은 수첩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하는 동안 당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로 향한다. 그래,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목걸이였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것, 당신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증명해주는 물건, 고아원에서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게 해준 작지만 강한 희망의 끈.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목걸이의 비밀을 혼자서 궁금해했던가. 밤마다 잠들기 전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이 목걸이를 꺼내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넌 대체 어디서 온 거니 하고 수없이 말을 걸었지만 목걸이는 언제나 차가운 침묵으로만 답할 뿐이었다. 당신은 이 목걸이에 담긴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애썼다. 반달 모양의 펜던트. 어쩌면 당신의 부모님은 달을 유난히 좋아했던 분들이었을까? 아니면 당신이 태어난 날 밤하늘에 아름다운 반달이 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위에 아주 작게 새겨진 별 문양은 또 어떤 의미일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유독 반짝이는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북극성 같은 존재였을까? 당신은 혼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때로는 로맨틱한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했다. 10대 소녀의 감수성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상상력 풍부상 같은 게 있다면 당신은 분명 대상감이었다. 가끔은 이 목걸이가 사실 엄청난 보물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도 했다. 영화에서처럼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라거나 혹은 엄청난 유산과 연결된 암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리고 고아원 뒷산이라도 파헤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물론 현실은 고아원 식당에서 나오는 맛없는 수프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상이라도 없었다면 잿빛 같던 고아원에서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뎠을까 싶다. 당신은 목걸이의 재질이나 만들어진 연대를 알아보기 위해 몰래 동네 금은방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주인 아저씨는 당신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는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목걸이를 보여주자 눈을 반짝였다. 이거 꽤 오래된 물건인데 은이긴 한데 세공이 아주 정교해. 요즘 나오는 것들하고는 좀 달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확대경으로 목걸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혹시라도 뭔가 대단한 단서라도 나올까 싶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저씨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디서 만든 건지는 알 수가 없네. 특별한 표식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오래되고 예쁜 목걸이야.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정교한 세공이라는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당신의 부모님은 분명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막연한 자부심 같은 것이었다. 작은 별 문양에 대해서도 혼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다. 도서관에 있는 온갖 문양 관련 서적들을 뒤져보았지만 당신의 목걸이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양은 찾을 수 없었다. 비슷한 별 모양들은 많았지만 반달과 함께 있는 그 특유의 디자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처럼.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나만의 별, 나만의 달.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며 목걸이를 더욱 꽉 움켜쥐곤 했다. 가끔은 이 목걸이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슬프고 외로운 날이면 목걸이가 더 차갑게 느껴졌고, 아주 가끔이지만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날에는 목걸이에서 희미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물론 그건 당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환상이겠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목걸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강지수 비서의 이야기를 통해 그 모든 궁금증과 상상들이 하나씩 현실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반달과 별문양은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자는 회장님의 애틋한 사랑의 약속이었고, 이 목걸이는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과 회장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증표였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뿌리에 대한 단서가 바로 이 작은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강 비서는 여전히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슬픔은 당신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당신은 그녀가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목걸이와 수첩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어쩌면 당신과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제 이 목걸이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어쩌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열쇠다. 그동안 당신이 혼자서 품어왔던 목걸이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상상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갈 사람을 만난 것이다. 비록 그 시작은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지만, 이 어둠의 끝에는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한 줄기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지수 비서는 마침내 흐느낌을 멈추고 젖은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조금 전의 슬픔과 혼란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냉철한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역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방금 전까지 폭풍처럼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빠른 감정 전환이었다. 이건 감정 컨트롤계의 국가대표급 선수 아닌가. 당신은 그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다. 강 비서는 당신의 손에 들린,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다시 돌려받아 쥐고 있는 낡은 수첩과 당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번갈아 본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고고학자가 희귀한 유물을 발굴했을 때처럼 신중하고 또 진지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더 돌더니 창가에 멈춰 서서 바깥에 떠들썩한 파티장 쪽을 잠시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파티의 화려함이 아닌 그 너머에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아마도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와 회장님께 어떤 파장이 미칠 것인가? 마치 잘 짜인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고민하는 프로 기사처럼 그녀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듯했다. 문득 그녀가 당신을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오늘 일은 일단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섣불리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너에게도 그리고 회장님께도 큰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함이었다. 당신 역시 이 모든 것이 아직 현실로 믿기지 않았고 섣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네? 그럴게요. 당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좋다. 강 비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은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비밀스러운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다. 혹시 그녀가 몰래 당신의 신상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걸까? 괜한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지만 당신은 애써 태연한 척한다. 지금은 그녀를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메시지를 보낸 후 강 비서는 다시 당신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이름이 그녀가 물었다. 김민지예요. 당신은 대답했다. 김민지.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몇 번인가 나지막이 되뇌었다. 마치 그 이름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라도 찾으려는 것처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그녀의 질문이 이어졌다. 햇살 고아원이요. 당신의 대답에 그녀는 다시 한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마도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 모양이다. 오늘 밤은 일단 여기서 안전하게 머물도록 내가 조치해 주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다시 연락을 하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당신에게 작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미래그룹 비서실장 강지수. 그녀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한 말 외에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접근하려 하면 반드시 이 번호로 연락해야 한다. 알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명함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명함이 마치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그 말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당신을 도와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회사를 위한, 혹은 회장님을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까?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강 비서는 당신을 파티장의 소란함과는 완전히 분리된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객실로 안내했다. 여기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다. 편히 쉬도록 해. 아침 식사는 가져다 줄 테니.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다. 그녀는 방문 앞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아마도 파티장에 다시 돌아가 자신의 부재에 대해 둘러대야 할 일이 생긴 모양이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당신은 푹신한 침대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초대받지 않은 파티 잠입, 경호원에게 쫓겨남, 그리고 강 비서와의 만남, 목걸이와 수첩의 비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당신은 손에 쥔 강 비서의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비밀스러운 조사 시작. 그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과 목걸이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 조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까? 당신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당신 혼자서 이 모든 비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당신 곁에는 강지수라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강력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창밖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낀다. 내일 아침 어떤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객실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당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지경이다. 푹신한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당신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차라리 고아원의 삐걱거리는 침대와 시끄러운 아이들의 소리가 그리울 정도였다. 강 비서는 분명 아침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자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다. 마치 동물원 우리에 갇힌 호랑이가 된 기분이랄까. 아주 잠깐만. 복도라도 구경하는 건 괜찮겠지. 당신은 합리화를 시전하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민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파티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니 아직 파티가 끝나지는 않은 모양이다. 당신은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복도를 걷는다.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폭신한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다.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이런 데서 살면 매일매일이 파티 같으려나. 당신은 부러움 반, 호기심 반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한참을 걷다 보니 복도 끝에 작은 휴게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났다. 커다란 창문이 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당신은 잠시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다. 별들이 박힌 검은 벨벳처럼 밤하늘이 반짝이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땅 위에 쏟아진 보석들 같았다. 고아원 옥상에서 보던 밤하늘과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화려함이었다. 와, 당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온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당신 뒤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를 냈다. 당신은 깜짝 놀라 화들짝 돌아본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슬퍼 보이는 인상이었다. 깊게 팬 눈가의 주름과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빛은 그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당신을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당신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 사람이 혹시 회장님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특유의 분위기나 눈매 같은 것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당신은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거니. 아가씨,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듯했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처럼 아련하고 또 따뜻했다. 인데 저 그냥 밤바람이 좋아서요. 당신은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밤바람이 좋다니. 지금 창문도 다 닫혀 있는데 무슨 소리람. 속으로 자신의 어설픈 거짓말을 자책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당신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구나. 나도 가끔 시끄러운 곳을 피해 이곳에 오곤 한단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당신 옆으로 다가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모습을 훔쳐볼 뿐이었다. 그는 당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을까, 만약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신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회장님이라면, 그리고 이 목걸이를 알아본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참 아름다운 밤이구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야경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저렇게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도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숨겨져 있겠지. 그의 말에는 깊은 고독감이 묻어 나왔다. 당신은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의 슬픔이 당신에게도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당신 역시 세상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일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묻고 말았다. 너무나도 당돌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슬픈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는 당신의 질문에 살짝 놀란 듯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다. 그냥 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단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마치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당신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발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가 쉬렴. 아가씨,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당신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결국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가 정말 회장님인지, 당신의 목걸이에 대해 아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허무함과 아쉬움이 밀려왔다. 어쩌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를 기회였는데 바보같이 왜 아무 말도 못한 거야. 당신은 자책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슬픔이, 그의 고독이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당신은 그 짧은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운명의 또 다른 장난일까? 아니면 희미한 희망의 시작일까? 당신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다시 당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당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신이 그 예상치 못한 만남의 여운으로 뒤척이며 객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강지수 비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무섭게 돌진하는 그녀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화려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그녀의 모습을, 어쩌면 커피 한 잔을 급하게 마시며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 되짚어보고 있었을 것이다. 김민지, 햇살 고아원, 그리고 이 목걸이와 수첩.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당신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마치 고성능 컴퓨터처럼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테지. 강 비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마도 오래된 서류 보관실을 뒤지는 것이었을 거다. 미래그룹처럼 거대한 기업의 서류 보관실은 웬만한 도서관 크기에 버금갈 테니 그곳에서 수십 년 전의 개인적인 기록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먼지 쌓인 서류철들, 빛바랜 종이들,
그리고 지금은 쓰이지도 않는 구식 파일링 시스템, 이런 유물 발굴 현장이 따로 없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낡은 서류철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을 것이다. 회장님의 개인 비서로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깊숙한 과거의 기록을 파헤쳐야 했던 적은 없었으니까.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회장님의 옛 연인.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분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당시 병원 관련 기록들이었을 것이다. 출생 기록, 입원 기록, 혹은 그 어떤 작은 단서라도 좋았다. 하지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풍화시키고 또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기도 한다. 특히나 미래그룹과 같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곳에서는 더욱더.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들을 파기했거나 혹은 은밀한 곳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역시 쉽지 않겠어.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다음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아마도 다음 단계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었으리라. 강 비서는 미래그룹의 실세답게 정재계는 물론이고 의료계나 법조계에도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녀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을 법한 인물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을 것이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와 같은 형식적인 인사로 시작해서 아주 교묘하게 핵심 질문을 던지는 그녀의 화술은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것이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치 안개 속을 걷듯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건 007 뺨치는 첩보작전이 따로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특히 병원 관련자들은 환자 개인정보보호라는 철벽 같은 방패 뒤에 숨어 그 어떤 정보도 내어주려 하지 않았을 테지. 강 비서는 예상했다는 듯 끈기 있게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에게 연락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점점 더 절박하게 타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흐르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초조함이 그녀를 덮쳐왔을 것이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한 줄기 빛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과거 회장님의 주치의였던, 지금은 은퇴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늙은 의사 한 명과 연락이 닿은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강 비서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열었을 것이다. 그때 분명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감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지. 회장님 주변의 그 검은 그림자들 때문에 늙은 의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검은 그림자들. 강 비서는 그 단어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역시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아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배우는 누구일까?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친인척, 아니면 또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늙은 의사는 어쩌면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강 비서에게 흘렸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당시 아기를 받았던 간호사의 이름이라든가 혹은 비공식적으로 기록된 아기의 혈액형 정보 같은 것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강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 작은 단서를 실마리 삼아 밤새도록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했을 것이다. 마치 탐정처럼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며 진실에 다가가려 애썼을 것이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 비서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쏟아지는 잠과 피로와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김민지라는 이름의 그 아이가 바로 회장님이 수십 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그 직감을 확신으로 바꿀 마지막 한 조각의 증거를 찾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그리고 어쩌면 미래그룹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 증거를 말이다. 당신이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객실에서 강지수 비서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강 비서가 밤새도록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미래그룹의 또 다른 곳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 그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당신과 그들을 향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슬슬 빌런이 등장할 시간이라는 건가? 드라마에는 역시 이런 감초 역할이 빠지면 섭섭하지. 미래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장인 박찬재. 그는 겉으로는 능력 있고 신사적인 경영인으로 알려졌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차갑고 야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호시탐탐 그룹 전체를 손에 넣을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는 최근 회장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더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게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사촌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은 것은 어쩌면 신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젯밤 회장의 생일 파티에서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늘 회장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강지수 비서가 파티 중간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아주 잠깐. 회장에게 무언가를 보고하고는 다시 황급히 자리를 비웠다. 박찬재는 그 짧은 순간 강 비서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불안감과 초조함을 읽었다. 마치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라도 알게 된 사람처럼 강 비서답지 않은 행동이군.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생각했다. 그의 직감은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찬재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무언가를 고민했다. 강 비서의 행동,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예민해진 회장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부호로 연결되었다. 설마 회장님께 무슨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건가?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강 비서의 어젯밤 행적을 캐기 시작했다.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비서들이 밤새도록 움직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강 비서가 파티장에서 쫓겨난 한 소녀와 비밀리에 접촉했고 그 소녀를 아무도 모르게 호텔 객실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고아 소녀 박찬재는 코웃음을 쳤다. 강지수가 고작 고아 소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부산을 떨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정보원은 그 소녀가 낡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보고했다. 목걸이. 그 단어가 박찬재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사촌이자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늘 하고 다녔다는 반달과 별 모양의 목걸이. 설마 그럴 리가. 그 아이는 이미 죽었거나 혹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박찬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만약 그 소녀가 정말 그 아이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 나타난다면 자신이 그룹을 차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는 즉시 자신의 오른팔인 김 부장을 호출했다. 김 부장은 박찬재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같은 존재였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김 부장에게 박찬재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소녀에 대해 알아봐. 강지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처리할 준비도 해둬야겠지.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이건 거의 스릴러 영화 도입부 수준 아닌가. 김 부장은 박찬재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다. 염려 마십시오. 사장님, 흔적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박찬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존재는 미래그룹의 암투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당신의 뿌리를 찾아주려는 강지수 비서의 필사적인 노력이,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박찬재의 검은 음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강 비서가 가져다 줄 한 줄기 희망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둠은 이미 당신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박찬재는 서재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계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 그룹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설령 그것이 회장의 핏줄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이제 와서 정체불명의 소녀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광기가 섬뜩하게 서려 있었다. 당신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과연 당신은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살아남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이름 없는 구하로 어둠 속에 묻히게 될까?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걸. 객실안, 당신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겨우 잠에서 깨어난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온몸이 찌뿌둥했지만 그보다 더 당신을 짓누르는 것은 불안감이었다. 강지수 비서는 언제쯤 연락을 줄까? 그녀가 알아낸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꼬르륵한 시라, 배까지 고프다. 어제 파티장에서 제대로 먹은 것이라고는 작은 타르트 하나뿐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아침 식사는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시계를 본다. 시간은 벌써 아침 9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혹시 강 비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역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나 보다. 똑똑.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문 밖에서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강지수 비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강 비서님이 보냈다니 다행이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문고리를 돌려 문을 살짝 열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호텔 직원이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낯선 남자였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다부진 체격의 험악한 인상이었다. 딱 봐도 나쁜 놈들 포스를 풀풀 풍기고 있었다. 당신은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강 비서님이 보낸 분들 아니에요. 키 큰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바로 강 비서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꼬마 아가씨,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스르륵 당신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이미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어 막고 있었다. 힘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지방에 발 끼우는 건 반칙 아닌가요? 당신은 속으로 절규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문을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 넘어질 뻔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방 안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쉬운 일이야. 아가씨, 키 큰 남자가 당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 목걸이, 순순히 내놓으면 험한 꼴은 안 당할 거야.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역시. 그들의 목표는 목걸이였다. 박찬재, 그 작자가 보낸 게 틀림없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악당의 전형적인 대사 아닌가. 다음 대사는 내 부모님은 우리가 데리고 있다. 뭐 이런 건가. 싫어요.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절대 못 줘요. 당신은 목걸이를 움켜쥐며 단호하게 외쳤다.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당신의 과거이자 희망이자 어쩌면 미래 그 자체였다. 여기서 이걸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품이라. 가소롭군.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당신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거다. 우리가 누군지 알면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당신은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다가오지 마세요. 소리 지를 거예요. 당신은 있는 힘껏 외쳤지만 그들은 비웃을 뿐이었다. 소리쳐봐야 아무도 안 와. 여긴 방음이 아주 잘 되거든. 아니면 혹시 강 비서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 생각하나. 남자는 당신을 조롱하듯 말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어젯밤 강 비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한 말 외에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접근하려 하면 반드시 이 번호로 연락해야 한다. 그래, 연락. 당신은 재빨리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강 비서의 명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당신의 의도를 눈치챈 듯했다.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순식간에 당신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놓으라고 당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키 큰 남자는 천천히 당신에게 다가와 목걸이로 손을 뻗었다. 그의 차가운 손길이 당신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당신은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발을 힘껏 밟았다. 악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당신은 그를 밀치고 방문을 향해 뛰었다. 이 건방진 년이
남자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타나 당신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런. 사면초가다 마치 잘 짜인 함정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스펙터클한 거야? 한탄할 시간도 없었다. 그때 당신의 눈의 복도 한쪽에 놓인 청소용 카트가 들어왔다. 그 위에는 물통과 대걸레, 그리고 소화기가 있었다. 당신은 망설일 틈도 없이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사용법은 고원에서 소방훈련 때 배워서 알고 있었다.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 채 남자들을 향해 하얀 분말을 뿌려댔다. 콜록콜록.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기침을 해댔다. 하얀 분말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그 틈을 타 당신은 비상계단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지금은 도망치는 게 상책이었다. 영화 나 홀로 집에의 케빈이 된 기분이었다. 물론 지금은 전혀 즐겁지 않았지만 자, 당신이 호텔 복도를 하얀 소화기 분말로 뒤덮으며 필사의 탈출극을 벌이고 있을 때 강지수 비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설마 당신의 용감무쌍한 활약상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사무실에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 그녀가 괜히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안전에 대해서라면 그녀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조치를 취해두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머무는 객실 주변에 은밀하게 경호 인력을 배치해 두었다거나 혹은 당신의 전화기에 위치 추적 기능을 몰래 활성화시켜 놓았다거나 그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건 그냥 내 추측이지만 꽤나 신빙성 있지 않은가. 강 비서는 밤샘 조사 끝에 동틀 무렵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아침 일찍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 늙은 의사와의 통화에서 얻은 결정적인 단서. 바로 당신이 태어났던 병원에 당시 간호사 명단이 들려 있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이었지만 그녀는 특유의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해 그중 몇 명의 현재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첫 번째 간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것은 당신의 객실 주변에 배치해둔 경호팀장의 번호였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서실장님 객실에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지금 김민지 양이. 그 순간 강 비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올 것이 왔구나. 박찬재. 그자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지 양은 무사한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다행히 경호팀장은 당신이 소화기를 이용해 괴한들의 시선을 따돌리고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쳤으며 현재 경호팀이 당신을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 강 비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감히 회장님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손을 대다니 박찬재. 그는 용서받지 못할 선을 넘었다. 이건 단순히 재산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미래그룹을 지탱해온 모든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강 비서는 즉시 경호팀장에게 당신을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곳으로 향하며 동시에 또 다른 전화들을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처럼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박찬재 사장의 비리 관련 자료들 전부 공개할 준비를 하게,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해. 안건은 박찬재 사장 해임 및 배임 혐의 고발건이다. 그녀의 지시는 거침없었고 단호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 오랫동안 강 비서는 박찬재의 야심과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과 그룹 내부의 복잡한 정치 역학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님 역시 자신의 조카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룹의 안정을 위해 애써 눈 감아주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박찬재는 당신의 존재를 눈치챘고 당신을 해치려 했다. 이것은 회장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미래 그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위였다. 강 비서는 차 안에서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 그룹 내부의 혼란,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 박찬재는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고 그의 방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이 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력, 명예,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그녀는 낮게 읊조렸다. 이것은 단순히 한 소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셔온 회장님과 미래 그룹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과 그녀의 아이에 대한 뒤늦은 속죄이기도 했다. 그녀는 당신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던 회장님의 옛 연인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리고 당신이 내밀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낡은 수첩을 생각했다. 그 모든 슬픔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기로. 설령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은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작정이었다. 철의 여인 강지수.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이 있었다. 그날 오후 당신은 강지수 비서의 개인 비서격인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미래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다. 어제 당신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던 호텔 객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삼엄한 경비였다. 복되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회의실 문 앞은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까지 거쳐야 열리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여긴 거의 청와대급 보안인데요. 당신의 농담 섞인 말에 여직원은 희미하게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강지수 비서가 와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풍겼다. 당신을 본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권했다. 곧 시작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당신의 심장을 짓눌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시작된다는 것일까? 당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생수 한 병과 당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다. 김민지, 그 세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당신이 뉴스에서나 보던 미래그룹의 고위 임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 그들은 당신과 강 비서를 번갈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도 했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이런 자리. 정말 적응 안 되네. 당신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찬재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당신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당신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당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강 비서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이사진이 자리에 앉자 드디어 회의실에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입을 열었다. 바로 미래그룹의 총수. 당신의 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었다. 그는 어제 당신이 복돼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박찬재 사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당신은 보았다. 강 비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처럼 단호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강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 비서, 준비는 다 되었겠지? 강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당신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당신에게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그녀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다. 강 비서는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나와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사진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박찬재 사장 배임 및 횡령 혐의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 제목을 본 순간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었다. 박찬재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다른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비서와 박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강지수 박찬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회장님. 이건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박찬재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강 비서는 박찬재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찬재가 지난 수년간 어떻게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밀 자금을 조성했으며 심지어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넘기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녹취록, 비밀 계좌 내역,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었다.
박찬재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강비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절망과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강비서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듯했다. 그때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찬재 사장의 해임 및 모든 법적 조치는 이사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조카를 직접 처벌해야 하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회장은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손님이 와 있다. 그는 당신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김민지라고 한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잃어버린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당신에게로 쏠렸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당신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당신에게로 꽂혔다. 숨막히는 정적.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의문투성이었던 이 작은 물건이 이제 곧 모든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것이었다. 옆자리의 강지수 비서가 당신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 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김민지 양 회장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네가 내 아들 현우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목걸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이 작은 수첩도 그는 당신이 강 비서에게 건넸던 어머니의 필적이 담긴 낡은 수첩을 들어보였다. 수첩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강 비서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서는 이 목걸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화면에 당신의 목걸이 사진과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나란히 띄웠다. 또 다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당신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아름다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에는 당신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반달과 별, 누가 봐도 한 쌍임을 알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과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디자인하여 선물하신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민지 양이 가지고 있는 이 목걸이는 바로 그 한 쌍 중 나머지 하나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낮은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찬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다는 듯 고개를 격렬하게 내저었다. 거짓말, 저런 목걸이 하나로, 저런 우연의 일치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저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어.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이미 분위기는 당신과 강 비서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후였다. 조작이라고요. 박 사장 강 비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받아쳤다. 그렇다면 이 수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화면을 바꿔 낡은 수첩의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적힌 문장들.
나의 사랑하는 악에게 세상의 모든 빛과 행복이 너와 함께하기를, 엄마가. 그리고 그 밑에 그려진 반달과 별 문양. 이 필적은 국과수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회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고 구서지혜 씨의 편지 필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서지혜,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회장님은 수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수첩을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뱃속의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짧지만 진솔한 글귀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회장님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오열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유일한 혈육, 그리고 그 혈육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분명 박찬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강 비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라졌다고요. 병원 측의 실수와 사고를 틈타 누군가가 아이를 빼돌렸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천만에요. 박찬재 사장, 당신이 바로 그 배후 아닙니까? 강 비서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박찬재가 김 부장에게 당신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었다. 그 소녀에 대해 알아봐. 강지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처리할 준비도 해둬야겠지. 박찬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찬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의 변명도 발악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고 몇몇은 당장 박찬재를 끌어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런 악마 같은 놈을 봤나 회장님께 어떻게 이런 짓을.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그는 당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가 당신 앞에 멈춰 서서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당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할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아가, 내 손녀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당신을 힘껏 끌어안았다. 당신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슬픔과 기쁨, 안도와 그리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할아버지와 손녀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당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그 모든 진실을 증명하며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당신의 삶은 180도, 아니 360도 회전하여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트랙에 올라섰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모든 것이 변했다. 고아원의 낡은 침대 대신 푹신한 구름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프 대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에 앉는다. 당신의 이름은 더 이상 햇살 고아원 김민지가 아닌
미래그룹 회장의 유일한 손녀 김민지가 되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당신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잃어버린 재벌 3세, 극적 상봉,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지. 덕분에 당신은 원치 않는 유명세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진을 찍으려 하기도 했다. 이건 뭐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고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울 따름이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당신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다.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혹은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당신을 애지중지하셨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악,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기억하려 애쓰셨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셨다. 가끔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기에 당신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지만 핏줄이라는 것은 역시 신기한 것인지 당신은 금세 할아버지에게 정을 붙일 수 있었다. 강지수 비서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당신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당신의 개인 교사를 구해주고 당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으며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신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 역시 당신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보다는 따뜻한 조력자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렸다. 박찬재 사장은 어떻게 되었냐고. 그는 당연히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의 몰락을 보며 당신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고나 할까.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뭐, 그에게도 변호사는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때문에 아마 장기 투숙 확정일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글쎄, 이번만큼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당신은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의 묘를 찾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어머니,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비석 앞에 서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된 옛 연인에게 뒤늦은 용서를 구하는 듯했다. 그날 당신과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과거의 슬픔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다.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다. 당신은 미래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들을 받기 시작했고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일도 잦아졌다. 갑자기 주어진 무게감에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했지만 당신은 피하지 않았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리라 마음먹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당신 곁에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할아버지와 강 비서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앨범 마지막 장에는 당신이 태어나던 날 찍은 듯한 아주 작은 갓난아기의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아기는 당신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반달이 휘영청 떠 있고 그 옆에는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당신의 목걸이처럼. 당신은 목걸이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픈 과거의 유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당신을 지켜준 희망의 증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미래의 상징이었다. 당신은 이제 이 목걸이에 담긴 사랑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눈물의 재회는 끝났고 이제 당신 앞에는 눈부신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터였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될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멋진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당신의 마음속 여운은 쉬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구와 소녀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도 가슴속 작은 목걸이에 담긴 희미한 온기를 따라 운명의 문을 두드렸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숨막히는 대기업 회장의 생일 파티. 그곳에서 시작된 우연과 필연이 겹겹이 쌓인 사건들. 매 순간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긴장감과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던 눈물겨운 장면들이 당신의 가슴 깊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거대한 서사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강지수 비서의 창백한 얼굴에 숨겨진 충격적인 기억, 회장님의 가슴 아픈 과거,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소녀. 당신은 소녀의 시선을 따라 때로는 고아원의 차가운 현실을, 때로는 모든 것을 건 비서의 고독한 싸움을,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림자의 위협을 함께 겪어냈습니다. 결국 진실은 마치 새벽의 햇살처럼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물의 재회와 새로운 시작 앞에서 당신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기를,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해주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작은 연결고리들로 이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낡은 목걸이 하나가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듯 우리 주변에 사소해 보이는 인연이나 오래된 기억 속에 삶의 중요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미한 빛을 따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해 온 순수한 믿음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가슴에 품은 작은 목걸이가 인도하는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